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 집값의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둘러싼 속도 조절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속도는 유난히 더딥니다. 당초 올 2분기로 예고됐던 모더나 백신 접종 또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수익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기피하면 저신용자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하루에 모두 단행했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흔들리는 국정을 다잡기 위해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총리로 봐야 하는 김부겸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풍부한 경륜이 강점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으로 국민 통합에 방점을 뒀습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떠나는 정세균 총리에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총리의 사퇴로 당장 공석이 된 국무총리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행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행시 30회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 2차장, 고용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산호위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5개 부처 모두 정치인이 아닌 관료와 전문가로 채우면서 임기 말 국정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의원,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발탁됐고 대변인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이동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기록을 써가던 강민석 대변인은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하루에 단행한 것은 4.7 재보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집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확대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영향을 받은 건데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와 시의회에서는 재건축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4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확대된 건데 서울에서도 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와 강남 3구,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자 서울시 안팎에서 재건축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데 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제동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특히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의 부양이었고요. 타운 방식으로 결론난 민간 주도 방식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250%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문제 등
재건축에서 중요한 부분 등이 집값 상승이라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 주도 정비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집값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재건축 활성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단기적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화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발판으로 당선된 뒤 역시 집값 상승이라는 난제를 맞닥뜨리게 된 오세훈 시장. 핵심 공약이었던 오세훈표 재건축의 궤도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2030 세대의 경제 생활을 들여다보는 MZ적 시점 시간입니다. 이 디지털에 능통하고 할 말을 하는 MZ세대가 노조 설립에 나서면서 노사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노조를 만들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양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SK하이닉스 4년차 직원이 CEO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실적은 개선됐는데 왜 성과급이 그대로인지에 대해 당차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최근 성과급에서 시작된 MZ세대들의 불만이 그동안 소통 창구가 없었던 사무직의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LG전자 입사 4년차 31살 유준환 씨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사무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블라인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노조원을 모집하고 SNS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성과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대 실적을 이루었고 했는데도 이제 직원들에게 정당한 분배를 하지 않는 게 많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최근 생산직에만 경력금 1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계기로 사무직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역시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좀 경영상의 좀 어려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반직의 사무직이 좀 희생을 강요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능직이랑 어느 정도 이제 대우의 차별이라든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의 소통의 창구의 부재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느껴서 MZ세대는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이직에도 적극적인 만큼 불만을 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기존 노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직 노조들이 정년 연장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이들은 조직 문화 개선이나 합당한 성과급 지급 등에 집중합니다.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 조직 문화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오너가 그냥 나눠주는 대로 달게 받고 그냥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 외에 재벌 회장의 선심으로 그냥 수용하던 것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표출하면서 독자적인 노동조합까지 나아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성이나 파업으로 대변되는 기존 노조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비교적 젊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이버 노조의 경우 딱딱한 노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별명을 붙이고 밝은 분위기의 굿즈, 포스터 등을 제작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MZ세대 중심의 사무직 노조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MZ세대를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대상을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 유발되거나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전체 그 산업의 이미와 이면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봐야 하는데 야심차게 시작한 MZ세대들의 노조 활동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세계 각국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백신에서 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백신을 구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확보 경쟁 탓에 정부의 5월 초 모더나 백신 도입 계획은 미뤄질 전망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 대한 불안감으로 백신 수급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역당국은 지난 1월 모더나 백신 구매 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이며 공급 시작 시기는 올해 2분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가 밝힌 2분기 백신 공급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미국에만 공급하는 백신이 1억 회 분량,
여기다 7월 말까지 이렇게 분량이 더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더나의 백신 생산 능력은 한 달에 약 5,800만의 분량. 미국 공급 물량을 우선한다고 가정하면 6, 7월까지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백신 제조업체 넥서스와의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모더나 백신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는 몇 개월 내로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생산이 늘어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국내 2분기 접종 예정자는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물량 700만의 분량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167만의 분량까지 더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 4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일반 성인 접종을 감안하면 물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3, 4분기 접종 대상자는 약 3,325만 명이지만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중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노바백스 1,000만 명 분량뿐입니다. 노바백스가 백신 시판이 처음인 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반 성인 접종이 올해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긴 한데 동시에 신용이 낮은 중저 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고금리 인하의 두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26살 A씨는 계속되는 대출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의 신용점수는 과거 신용등급 기준 5에서 6등급 사이. 개인 사정으로 돈을 융통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약 32만 명이 제도권 금융대출에서 배제되고 이 가운데 약 4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번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저신용자 26만 명가량의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4에서 5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찾던 2금융권조차 이전보다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고 최하단에 있는 분들은 일부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분명히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고 그 무급 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권의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이긴 하거든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문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가 20% 이상 금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발표된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의 사각지대,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에서 아예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위험률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실 위험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기존의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기존 최고금리인 24% 이내에서 적용을 받았다고 하면 오는 7월부터는 이 등급의 사람들이 20% 이내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금리만 깎아주는 셈입니다.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당금은 더 쌓아야 하고 조달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그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을 해주지 말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게 되면
앞으로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돈 빌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은 제2금융권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에서 커버를 했었습니다. 예. 대부업은 이 고금리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상 7에서 10등급 이런 저신용자의 이런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커버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자가 좀 높더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문제는 이 대부업체들도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24%로 이전에 인하했을 때부터 이미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대부업체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40% 정도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마저도 이전에 했던 대출이 만기 연장된 부분이라서 예. 사실상 신규는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최근에 대부업체의 줄도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일부 대형 업체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제2금융권의 진입을 노리거나 아예 업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업체 3위권을 리드코프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중소캐피탈 업체인 메이슨 캐피탈을 인수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이 가장 절실한 게 저신용자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정부도 이런 부작용들을 대비해서 후속 조치를 함께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먼저 대부업체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가 상한이 500만 원 이하는 4%, 그리고 500만 원 초과는 3%인데요. 이를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부업체의 원가를 절감해 주겠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이런 대안책들이 저신용자들을 모두 끌어안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추산하는 규모보다 제도권 이탈 규모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 상품들을 이제 계속 내놓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봐도 보통 1인당 평균으로 한 1,250만 원 정도를 빌리거든요. 그러면 러프하게 계산해도 한 40조 원 정도가 필요해요. 40조 원만큼 지금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용, 자본 조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춰주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상위권 몇 개 빼고는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당연히 생길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리고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혹시 대안책이 없는지 한번 좀 여쭤봤는데요. 예. 이번 금리 인하폭이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공급의 축소 불가피하고요. 제도권 이탈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대부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먼저 돌아간 후에 이 모자란 부분을 정책금융에서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시장 자체가 좀 잠식된 상태여서 이런 후속 조치,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있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존 저신용자들을 위한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이 저신용자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막연히 대부업 활성화보다도 좀 저신용자 소득이나 신용도 개선 같은 대책들이 좀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 새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확대 유도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빅3 산업과 포스트 빅3 5대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기업형 벤처 캐피탈 시행과 복수 의결권 도입 입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금융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에서의 소비자 금융 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의 소비자 금융 사업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임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사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후변화를 이대로 두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거라며 기후위기는 지구와 인류를 함께 살리기 위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업전환 추진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와 증시 일정 전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방서우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서우 기자는 저희와 첫 시간 함께하고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예. 요즘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어가고 증권부가 바쁘겠어요? 아주 바빠서 제가 조금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희 기자는 저희 고정 멤버시고 방서우 기자도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프닝을 열어봤지만 사실 첫 번째 주제 반도체 대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각국 정부도 기업도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이제는 한국 GM 공장도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 부평 1, 2 공장인데요. 다음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생산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 부평 공장은 쉐보레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사실 GM은 이 반도체 대란에 대비를 해서 미리부터 생산량을 좀 줄여왔었는데 이번에는 공장 두 곳이 휴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장 휴업으로 생산 차질이 약 6,000대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번 주에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직접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나서면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아주 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 삼성전자와 인텔을 비롯해서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포드와 GM 같은 완성차 회사 19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놓고 투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인텔과 TSMC는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뭔가 좋은 소식을 지금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도 이 반도체 공장 증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에 감사하다, 또 반도체 공급을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어제 또 전화 연결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대책 회의를 열었죠. 네, 어제였습니다. 청와대도 좀 뒤늦게 반도체 기업들 수장들 좀 소집을 했는데요. 네.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조선 등 전략산업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와 조선까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해당 분야의 인력을 좀 확대를 하고 반도체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그런 법들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세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또 세제 지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앞으로도 대책 발표를 내놓겠지만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도체 얘기는 또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증시 관련 일정도 한번 살펴보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지 또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예, 뭐 차례로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막을 올렸습니다. 기술주 스타트는 넷플릭스가 끝내요. 예, 지금 다음 주 20일에는 넷플릭스 또 이제 22일에는 인텔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어떤 기술주 실적 발표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금융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어닝 시즌에 물꼬를 텄던 만큼 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올 들어 금리 상승 우려로 이런 기술주를 필두로 한 이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졌고 네. 또 최근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기술주들은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만한 성과를 내야지만 어떤 투자 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제는 유동성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매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일정들 많이 발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22일 이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왜 유럽 통화정책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 네. 달러가 오르면 증시는 내리고 또 반대로 달러가 약세면 증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 지수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 곧 증시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만큼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유로화 가치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로화가 아직도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그리고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좀 시장의 신뢰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지난달 열렸던 22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긴급 채권 매입이 어떤 현재 금융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런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도 밝혔고요. 또 그 시기가 1년이 채 못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돈은 풀되 과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일단 경기 회복과 유로화 신뢰도 재고 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중의적인 발언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좀 그에 따라서 유로화와 달러화의 움직임이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살펴본 대로 아직까지 또 당분간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미국의 상황일 겁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되죠. 예, 일단 22일에는 또 일본, 독일, EU 또 이런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들이 수치로 대거 공개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4월 마지막 주인 27일과 28일에 걸쳐서 미국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작년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될 일은 없겠죠.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북이라는 건데요. 네. 베이지북은 미 연준이 FOMC를 앞두고 발간하는 경기 동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FOMC의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이제 moderate라는 단어가 105차례나 쓰였습니다. 네. 6주 전에 이제 73번에 비하면 굉장히 급증한 건데요. 이제 금리도 오르고 또 경제도 좋아지고 따라서 이제 좀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자자들이 좀 겁을 먹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이지북 보고서에서는 동시에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더라도 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또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되던 날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워싱턴 경제클럽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정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금통위 전원이 현재 기준금리 0.5% 유지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완화적 정책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그야말로 안착되었다고 확신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그 기조의 전환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물가나 성장률 지금 지표들이 계속 회복세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당초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을 1.3% 전망을 했고요. 또 성장률은 3%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다음 달에 이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 중반 그리고 성장률도 3% 중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주열 총재도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이 무난하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상황보다 심각해지지 않고 또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현재 2%에 그치고 있는데 백신 수급에도 무리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까지 아직까지는 또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하게 좀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4월 증시 리뷰를 해보자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귀환을 한 걸까요? 일단 지난 2달간 이제 외국인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와 또 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런 변수가 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시기가 지났다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원 이상을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인 지금 3,20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주춤해진 개인까지 좀 다시 뛰어들게 된다면 앞으로 코스피는 3,60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이렇게 살펴봤는데 미국발 훈풍에 현재 외국인 자금까지 몰린 우리 증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신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증권업계는 코스피의 전고점 돌파가 시간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사상 최고치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하는 분위기고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입장에선 최근 이 같은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다는 설명입니다.
이 4분기 중에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아직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 80% 가까이 추가적으로 집행될 자금이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시장 역시 그 기간 동안에는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12개월 선행 예상 당기 순이익은 136조 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만 넘으면 이후 상승 랠리는 개인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 3,100에서 3,200포인트 사이 개인의 매수세가 몰려있는 가운데 지수가 이 범위 위로 넘어서면 개인들이 이익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60조 원을 넘고 있고 MMF 역시 큰 유출 없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 주식이 빠른 속도로 오르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긴축 우려가 제기되고 아직 달러화가 추세 약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 실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에 베팅하기보다는 종목 위주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과 어떤 수혜와 관련된 아니면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이 수급 모멘텀에 기초한 어떤 종목 장세 구도 3,100선 경계를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예, 이렇게 증권업계 코스피 전망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잘 살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뷰포인트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하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첫 번째 CEO 누굽니까? 네, 첫 번째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소식입니다. 예. 현재 한국타이어가에서는 이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 사장이 경영권에 놓고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현범 사장 승리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제 간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결국 동생 조현범 사장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형제 간 갈등이 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만한 이 몇 가지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섣불리 승부가 났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조 부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제외한 부회장,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이사는 내려왔는데 여전히 부회장과 사내이사다. 대표이사, 부회장, 사내이사 지위가 되게 많아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부회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계급입니다. 회사 내에서 보통 직위라고도 하죠. 예.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은 회장, 그다음은 부회장, 부회장이 없다면 사장 이런 식입니다. 제가 뭐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좀 네. 군대로 따진다면 이 회장은 포스타, 또 부회장은 3스타, 사장은 2스타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군대에서도 대장이면서 중장, 소장 이렇게는 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회장이면서 부회장, 사장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장, 부회장과 같은 계급, 또 그리고 직위와는 별개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내이사들 중에서도 대표가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데 부회장도 계급이 계급이니만큼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로 설명하니까 뭔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조 부회장은 지난달 이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한상 교수의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참고로 이한상 교수는 소액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걸 놓고서도 업계에서는 좀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조현범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이 조 부회장이 이 교수를 제안했고 실제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까지 됐으니 조 부회장도 이제는 분쟁을 매듭짓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감사위원은 회사 경영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분쟁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조 부회장의 진짜 의도는 조 부회장만 알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이 두 형제 간 싸움이 계속되는 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결판이 날까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이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신문에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6월 조양래 회장은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부를 모두 넘겼는데 여기에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성년 후견 심판 신청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라는 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 관리는 물론이고요. 또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성년 후견 심판 과정에서 조양래 회장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조 회장이 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겼던 걸 취소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참고로 오는 21일은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또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를 이 심리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1일에 뭐 바로 그 심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개시 여부, 그러니까 후견인을 지정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다면 누구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통상 한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타이어 업계도 불확실성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빨리 이 형제 간 분쟁을 마무리 짓고 주주들을 좀 불안을 좀 다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CEO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소식입니다. 진행장은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는데요. 오는 22일 라인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서 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로도 낮추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 주 전에는 우리은행에 이 라인펀드 관련한 그 심의가 있었죠. 징계 네,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한은행 차례군요. 그런데 이 사전 통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확정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행장이 받은 중징계는 그야말로 사전 통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거는 앞으로 3에서 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진행장 입장에서는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 추후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게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자료를 보시면요. 이 5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또 해임 권고는 5년간 재취업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진행장은 현재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CEO 징계가 2주째 이어지니까 똑같은 CG를 두 번 볼 수 있어서 편하네요. 네,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네. 예,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떨어져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경징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 보면 어떻게든 뭐 징계 수위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이 최근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를 좀 앞당겨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날짜가 앞당겨진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편인데 왜 징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징계 날짜를 당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좀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감안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사가 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징계안 수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배상할 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 피해 수습을 좀 서둘러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행장의 징계 수위도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고안을 판매사 측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을 보시면요, 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22일이 제재심의위원회인데 원래대로라면 20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이 배상안을 진행을 하려면 신한은행으로서는 임시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 건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 앞당긴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손태승 우리 금융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다뤘었는데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조정안을 수용을 하면서 이 지난주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됐던 것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고요. 네. 옵티머스와 라인펀드로 제재심을 받았던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도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좀 수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라면 뭐 분조의 결과가 아무리 은행 측에 불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애초에 좀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면 이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등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33% 오른 3,426포인트에 거래됐고 선전 종합지수도 0.13% 강보합권에 거래됐는데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0.26% 내렸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와 3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표 등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GDP는 18.3%를 기록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3월 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14.1% 증가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반면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4.2%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중국 정부가 긴축 기조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완화된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1% 넘게 오르면서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의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은 중국은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확고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라며 자기네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이에 대해 논의하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한 만큼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컨설팅 기업 우드 맥켄지는 전기 사용이 높아지고 파리 기후협약 목표가 실현될 경우에 국제유가가 2050년까지는 배럴당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간밤 우드 맥켄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전기의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석유 수요가 7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2023년부터 석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하루 수요도 200만 배럴대로 대폭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아이오닉 5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이어 반도체 수급 부족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재차 휴업하고 한국 GM도 이날부터 5일 동안 부평 공장을 전면 중단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을 맞고 유럽에서는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명품 샤넬 매장 앞에 대기줄입니다. 이달 중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서둘러 사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몰렸습니다. 10년 전에 480만 원에 산 가방이 지금도 500만 원에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명품을 과시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려는 심리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매수가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값에 되팔리는 모델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되면 해외에서 명품 구매가 가능해지는데 중고 제품이 과연 지금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풍부해진 유동성, 팬데믹에 따른 해외여행의 단절과 보복 소비 심리를 틈타 명품업계가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은 과연 유동성 홍수의 직접적 수혜자인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걸을지 아니면 17세기 네덜란드를 몰락해 한 튤립 파동의 현대판으로 전락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에 대한 전망도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이성적이고 또 균형 잡힌 투자를 권하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